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다빈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다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치과에 내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가장 흔한 불편감이 치아가 뾰족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있다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다인데요. 이런 경우 치아에 충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치아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질환인 충치. 과연 이 충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충치, 다른 말로 치아 우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불리는 충치입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충치라고 알고 있는 그 충치와 치아 우식증 같은 말인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식은 한자어인데요. 충치 우자에 좀 먹을 식자를 써서 치아 우식증은 치아가 충치균에 의해 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치아 우식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치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충치는 사실 주위에서 안 걸려본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흔한 질환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 네, 국민의 80% 이상이 겪게 되는 흔한 질병입니다. 외래진료 성병명을 살펴보면 치아 우식증은 매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한 해 5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흔한 질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충치라고 하면 뭐 흔히 치아가 썩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보다 좀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치란 뭘까요, 선생님? 네. 치아는 가장 바깥층이 범랑질이라고 하는 매우 단단한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범랑질은 치아 안쪽에 있으며 신경에 분포하는 무른 구조의 상아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시린 증상이나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강한 힘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하죠. 네. 근데 돌보다 단단하여서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의 범랑질이라는 구조는 산성에 매우 취약합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인 뮤탄스균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 당분을 먹고 배설물로 산을 내뿜어서 치아를 부식시키는데 이렇게 치아 표면으로부터 부식이 되면서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충치, 치아 우식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충치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죠, 선생님? 네. 흔히 우리가 충치는 이를 닦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치가 생기는 원인을 고려해 보면 충치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아기들이 치아가 없을 시기에는 구강 내 검사해 보면 충치를 일으키는 뮤탄스균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성인의 입을 검사해 보면 뮤탄스균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발견되는데요. 아이들과 뽀뽀를 하거나 수저 등을 함께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엄마나 아빠의 입안에 있던 뮤탄스균이 아이에게 감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많은 세균이 살고 있지만 몸의 면역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질병이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고 치아도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 이른 시기에 나쁜 균에 감염이 되면 그만큼 치아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충치도 결국 전염병이고 엄마나 아빠의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이 더욱더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럼 그 외에 또 성인끼리는 어떨까요? 칫솔을 같이 쓴다든지 뭐 수저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뮤탄스균 옮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칫솔이나 수저를 같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부득이한 상황에 칫솔이나 수저를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쪽 구강 내에 있던 세균이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뮤탄스균의 경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치아가 구강 내에서 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나면 구강 내에 누구나 가지게 되고 있는 세균입니다. 네. 따라서 단순히 수저나 칫솔을 같이 사용해서 뮤탄스균이 옮겨졌다고 해도 충치가 더 잘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칫솔을 깨끗이 쓰는 것이나 남들과 같이 쓰지 않는 것은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충치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충치균이 구강 내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충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치균의 영양분이 되는 당분이 구강 내에 존재하고 그 영양분을 통해 충치균이 번식하면서 산을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충치가 발생되게 되니까 적절한 구강 관리가 된다면 충치균이 있어도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치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충치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구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적절한 구강 관리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치아 관리를 해도 또 충치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타고난 치아가 따로 있다는 뜻으로 읽혀지는데 실제 타고나기를 치아가 약한 치아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저는 정말 일을 열심히 닦는데 왜 이렇게 충치가 잘 생기나요?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치아 관리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충치가 더 잘 생기는 구조나 구강 내의 상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형태학적인 특성상 미세한 요철이나 구멍이 많은 경우 음식물 찌꺼기가 더 잘 붙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충치가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침이 분비되는 양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침의 분비량이 다르죠. 침의 분비가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 비해 충치가 더 생기기 쉽습니다. 침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치아 면이나 치아 사이 음식물을 씻어내주는 역할인데요. 침의 분비가 적으면 그만큼 치아 면에 치태가 더 많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치아의 미네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산에 대한 공격에 더 잘 견딥니다. 이와 반대로 미네랄 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치아의 경우 산의 공격에 취약해 충치가 더 잘 생깁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은 사실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 내 치아는 튼튼하고 건강해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적절한 관리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아 질환 중에서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충치가 잘 생기는 질환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까 치아의 미네랄 구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범랑질 형성 부전증이라는 유전병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치아의 가장 바깥층 범랑질 형성이 불량하여서 정상적인 범랑질에 비해서 치아의 범랑질이 물리적인 공격이나 산성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범랑질 형성 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려서부터 치아가 충치 등으로 인해 쉽게 상하게 되고 심한 경우는 많은 수의 치아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아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치아가 유독 약하다면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충치의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치아 우식증이 생겼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선생님? 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아의 가장 중심 쪽에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는 빈 공간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신경과 혈관을 감싸고 있는 상아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상아질은 신경과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 자체가 신경까지 무수히 많은 작은 통로가 있어서 온도나 맛 등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신경까지 자극을 잘 전달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상아질이 노출되었을 때 대체로 시리고 예민한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범랑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인데 이 범랑질은 예민한 상아질을 감싸서 보호해주고 있는 보호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치아 우식증이 이 범랑질에 국한되어 있다면 통증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통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치아 우식증이 진행이 되어서 보호층이 소실되고 일부 이제 외부 자극이 상아질로 바로 전달되게 되면요, 온도나 맛 등의 자극이 가해졌을 때 시리고 또 저작과 같은 압력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치아 우식증이 이완되게 되면 앞서 언급한 증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되고 외부의 자극이 전혀 없어도 가만히 있을 때 치아가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신경에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밤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이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치아 신경까지 우식증이 이완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까지 필요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체내 면역이나 약물로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신경 그리고 세균을 다 제거해주는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치아 우식증이 범낭질에 국한되어 있는지 또 상아질까지 전달됐는지 그리고 신경까지 이완됐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발치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식증으로 치아 구조가 상실되게 되면 이를 치과 재료를 이용해 수복해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우식증이 너무 심해서 치아의 구조가 얼마 남아있지 않게 되면 저작과 같은 강한 힘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충치가 심하게 침범하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또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건강 치아 검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통증이 있거나 막 이가 시리거나 그러면 약국 가서 그 치통 잡아주는 그 진통제를 사 먹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진통제만 계속 복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치아 통증을 느낄 때 먹는 약으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등을 생각합니다. 타이레놀의 경우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약인데요. 다른 진통제와 달리 중추에만 작용해서 진통과 해열 작용만 있고 소염 작용은 없는 약물이죠. 다른 약에 비해서 위장 장애가 적지만 간에서 해독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간이 좋지 않는 분들은 잘못 복용하는 경우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아스피린의 경우 진통, 소염, 해열, 혈전 제거의 작용을 가지고 있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염증에 효과가 있는 아스피린이라도 위장 장애가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약국에서 이런 약을 구입해 먹으면 증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결국 진통제는 말 그대로 그 진통,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충치의 원인을 없애주는 약은 아닌 거죠, 선생님? 네, 그렇죠. 네. 치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없이 진통제만 계속 복용한다면 오히려 치아에 생긴 충치나 이문병 등을 더 키우게 되므로 반드시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와 함께 그 진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네. 또한 치통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진통제의 부작용처럼 위장관 출혈이나 간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카페인이 포함된 진통제의 경우 진통제 자체에 대한 의존성을 일으켜서 내성이 생기고 또 약을 많이 먹어도 통증을 완화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치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와 함께 진통제는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의 치아에 생긴 그런 충치가 옆에 다른 치아로도 이렇게 번져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충치 자체는 치아 가장 바깥층의 범랑질을 손상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치아 안쪽으로 진행됩니다. 한 치아를 놓고 보면 충치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옆에 치아로 번지기도 하죠. 가장 흔한 경우가 인접면 충치라고 부르는 치아와 치아 사이가 맞닿는 면에 생기는 충치가 있는데요. 즉 치아 사이의 인접면에 충치가 시작이 되면 어느 한쪽 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세균이 결국 산을 만들어내서 양쪽 면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어서 두 치아 모두 충치로 인해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접면에 생기는 충치는 씹는 면에 있는 충치보다 옆에 치아까지 영향을 준다는 좋지 않은 면과 더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충치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고 통증이 발생돼서 발견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접면에서 시작된 충치가 치아 씹는 면까지 커져서 결국에는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지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충치와 잇몸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면 그와 붙어 있는 그 잇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영향으로 충치가 생길 수도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네, 충치가 잇몸 질환 자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가령 잇몸 질환이 심한 경우 충치가 심하다거나 반대로 충치가 심한 경우 잇몸 질환도 심하다 하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크지는 않습니다. 두 질환 모두 이제 세균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지만 원인이 되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고 발생 기전도 다릅니다. 다만 두 질환 모두 이제 구강위생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치아면에 치태가 방치되거나 음식물이 고여 있다면 더 쉽게 진행이 되는 질환이라는 면에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충치가 옆으로 뭐 번지거나 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치아 후유증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충치의 깊이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질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가 적용될까요? 네, 예전에는 아말감과 같은 합금이나 금과 같은 금속의 재료를 이용해서 치아 후식증으로 상실된 치아의 구조를 회복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아말감을 이용해서 다져 넣는 방식으로 수복을 해주고요. 부위가 큰 경우에는 본을 떠서 주조 방식으로 인레이나 크라운 같은 금속 보철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치아색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아색과 비슷한 그 재료로 좀 채워주는 치료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심미적인 요구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재료가 개발이 되었고요. 치아색과 유사한 레진이나 세라믹 재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는 레진과 같은 재료로 구강 내에서 직접 상실 부위를 수복해주고요.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본을 떠서 레진이나 세라믹 인레이, 크라운을 만들어 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보철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상실 부위가 넓거나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의 경우 구강 내에서 간단하게 수복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료가 또 적절한 강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을 떠서 정확한 보철물을 기공실에서 만들어 와서 끼워 넣는 형태로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한 치아의 인전면과 같이 음식물이 잘 낄 수 있는 부위는 정확한 보철물을 만들어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수복해 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과정이 워낙 오래 걸리고 치과에 내원하는 횟수도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당일에 보철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선생님? 네, 현재는 그 카메라와 같은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치아의 형태를 인식하고 3차원적인 데이터를 얻어서 기계가 레진이나 세라믹 블록을 깎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로 재료를 축조해서 만드는 방법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3차원적인 광학 장비와 밀링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중간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기공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고요. 기공소로 갈 필요 없이 치과 내에서 기공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일 보철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치료 진행 과정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치과 치료하면 꼭 마취해야 한다고 알고들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치과 치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마취에 대한 통증인데요. 모든 충치 치료가 마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 우식의 초기 단계 범랑질에만 썩어 있는 경우라면 마취 없이도 충분히 통증이 없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단계 상아질까지 침범된 충치 치료부터는 마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충치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충치가 상아질까지 들어가서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근에는 무통 마취기, 도포 마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마취의 통증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충치 치료 기간이나 통증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선생님? 네, 충치 치료 기간이나 통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차이보다는 충치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마취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충치가 범랑질에 국한된 경우라면 마취 없이도 이제 통증 없는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기간도 당일 한 번의 내원으로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치가 상아질로 침범이 된 경우거나 충치의 범위가 넓은 경우 인레이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경우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가 필요하고요. 병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하는 횟수도 2번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치가 이보다 더 심하게 진행이 되어서 신경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라면 마취 후에도 일부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치료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기능성 치약이에요. 기능성 치약 사용하면 충치 치료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충치 치료라기보다는 충치 예방 기능성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주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그렇습니다. 불소는 치아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충치균이 만들어내는 산에 조금 더 저항성 있게 치아를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불소는 세균이 만들어낸 산에 의해 치아가 미세하게 부식이 된 경우에 다시 재강화를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치아를 이제 불소로 코팅해주는 그런 치료로 예방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불소도포도 이제 같은 그 원리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아나 치아 우식 발생 위험도가 높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불소는 끈적거리는 성분을 포함해서요. 치아에 한동안 머무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치열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아 물고 있거나 얇은 붓으로 치면에 발라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Q&A 닥터에게 물어봐. 첫 번째 시청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래전에 충치 때문에 크라운으로 치료를 했는데 충치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왜 치료를 했는데 충치가 다시 생긴 걸까요? 크라운이 벌어져서 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를 제대로 못 닦아서 그런 걸까요? 치료 비용이 꽤 들었는데 또 충치가 생겼다니까 속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충치 치료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 충치가 생겨서 속상하시다는 건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껴서 썩는 게 맞지만 이 틈이 생기는 원인은 보철물과 치아 사이 경계 부위가 잘 관리되지 않아 충치가 생기고 그 틈에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게 돼서 충치 부위가 넓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잇몸 쪽 치아와 보철물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보철물이 오래돼서 씹는 면이 마모돼서 크라운에 구멍이 났다면 이는 치과 정기검진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치과의사 권유에 따라서 보철물을 바로 교체하시면 내부가 썩어서 치아의 수명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충치가 워낙 잘 생기는 치아다 보니 평소에 제대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음식물이 치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면 양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치는 자주 할수록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치아의 충치 예방을 위해서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을까요? 양치질? 어떨까요, 선생님? 네, 당연히 자주 하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치질의 횟수보다는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네. 네,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충치로 알려져 있는 치아 우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다가 늦게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두면 더욱 좋겠죠. 충치 예방 도움이 되는 어떤 실천 방법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 그 사이사이에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또 충치균의 영양분이 되는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경우 홈 메우기를 통해 충치가 잘 생기는 깊고 좁은 홈을 메워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치아 우식증은 3대 구강 질환으로 분류될 만큼 자주 발생하는 질환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평소에 주의를 잘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김다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